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가장 흔한 뇌종양, 뇌수막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건국대병원 신경외과의 조경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제 되게 흔하게 접하고 흔하게 이제 발견되고 또 흔하게 이제 뭐 진단이 되는 그런 종양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흔한 양성 뇌종양 중에 하나인 뇌수막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한 달 전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뇌종양의 증상과 진단 그다음에 뇌와 다른 장기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강의를 드렸었는데 이때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이 있으면은 또 올라와 있는 영상을 보고 또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 강의와 마찬가지로 이제 구글 제미나이를 사용을 해서 이제 강의 자료랑 이런 걸 좀 도움을 받고 뭐 코파일럿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그림이나 이런 것들 좀 만들고요. 주로 이제 뇌종양학이라는 이제 저희 뇌종양학 학회에서 만들어진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뭐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수술한 사례들이나 제 환자들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뇌수막종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뇌수막이라고 하는 게 사실 되게 생소한 단어일 텐데 영어로 하면은 이제 meningis라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이제 뇌를 싸고 있는 막이 있고요. 그와 이제 거기서 생겨난 종양이라고 해서 메닌지오마라고 영어로는 하는 그런 뇌수막종이라는 종양이 있는데요. 뭐 한자로 저기 찾아보니까 사실 뇌만 좀 어느 정도 익숙한 거지 이제 수막종 다 이제 되게 이게 생소한 그런 단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뜻을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이제 수라는 게 이제 골수할 때 쓰는 수라서 이제 뼈수 이런 것들이라더라고요. 그래서 뇌와 이제 뼈에 있는 막을 이제 막에서 생겨난 종양을 뜻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를 싸고 있는 수막이라는 막에 생기는 종양이고요. 예전에 2000년대 초반인가에 코요테라는 인기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백가라는 이제 래퍼 분이 이제 뇌종양에 걸려서 사실 이렇게 뭐 이렇게 투병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예인들이 이제 또 이런 뭐 투병 생활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면은 사실 뭐 안 그런 분도 당연히 많지만 저희가 또 별거 아닌 거를 또 이렇게 포장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그때 당시 사진을 가지고 오셨었는데 상당히 좀 큰 종양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크기의 이런 종양이라면은 상당히 심각한 뭔가 증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큰 종양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요게 바로 이제 뇌수막종이라고 불리는 그런 종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뇌수막종은 이제 가장 흔한 이제 원발성 뇌종양 중에 하나인데요. 원발성 뇌종양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뭐 폐암이라든지 뭐 다른 이제 뭐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다른 데서 생긴 암이 이제 뇌로 올라온 그런 종양이 아니라 뇌에서 생겨난 종양 중에 이제 생겨난 종양을 이제 원발성 종양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뇌종양이라는 게 이제 뇌에서 생겨난 종양도 있고 뇌를 싸고 있는 주변 조직에서 생겨난 종양도 있는데 이제 뇌수막종 같은 경우는 뇌를 싸고 있는 주변 조직인 이제 수막에서 생겨난 종양이 되겠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양성이 있고 악성이 있고 이런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양성에 속하는 그런 종양 중에 대표적인 종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유병률은 한 10만 명 중에 한 10명 정도,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1명 정도는 뇌수막종을 가진다고 이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생애 유병률을 조사를 해보니까 생애 유병률은 한 1%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가 살면서 이제 뇌수막종이라는 종양을 진단받을 확률은 한 1%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다른 모든 이제 뭐 암이나 종양이나 아니면 다른 병들도 마찬가지지만 중장년층에서 이제 주로 발생을 한다고 하고요. 중앙값으로는 한 65세 정도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점점 높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강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성분들한테
한테는 좀 안타까운 말씀일 수는 있는데 여성한테서 한 2배에서 3배 정도 더 흔하게 발생을 한다 그러고, 이는 뭐 정확한 연관관계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 여성 호르몬 수용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라는 이제 그 연구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폐경 전 여성에서 조금 더 흔하게 발생을 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서 여성 호르몬과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수막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은 이제 뇌막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뇌수막이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뇌를 싸고 있는 막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될 텐데요. 저희가 요거는 그 두피부터 해서 뇌까지 이제 그 계층을 이제 모식화하는 그림인데, 이제 물론 제일 위에는 두피가 있겠고요. 피부 아래에는 이제 그 두개골을 싸고 있는 골막이 있습니다. 골막 아래에 바로 붙어 있는 게 이제 경질막, 경막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듀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막이 질긴 막이 있고, 막도 두 가지의 다른 이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그 지주막 혹은 거미막이라고 하는 그런 막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경질막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제일 바깥에 있는 외투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어떤 유해한 그런 물질이라든지 외부 충격에 어떤 보호를 하기 위한 질긴 막을 가지고 있고요. 뇌를 보호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두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데, 그 사이에는 이제 혈관이 큰 이제 뇌에서 이제 배출되는 이제 정맥이 흐르는 큰 이제 정맥굴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미막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지주막하 출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이제 뇌에는 이렇게 머릿속에는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물이 이제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는데, 이게 물이 뇌를 감싸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물을 이제 담고 있고, 거기에 이제 가느다란 이런 거미집 같은 이런 거미줄 같은 이런 것들이 구조가 되어 있어서 그 사이로 이제 혈관이 지나고 이제 뇌척수액이 차 있어서 뇌가 물 안에서 둥둥 떠 있는 식으로 돼 있어도 외부로부터 충격을 좀 흡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많이 비유를 하는 비유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저희 플라스틱 그 팩 안에 들은 두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안에 물이 있어야지 저희가 흔들리거나 그래도 두부가 으깨지거나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뇌도 그렇게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지주막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뇌를 직접적으로 싸고 있는 얇은 막인 연질막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지주막에서 큰 혈관들이 지나다닌다면은 그 큰 혈관에서 나오는 혈관들이 연질막을 통해서 뇌에 직접적으로 혈관을 공급하는 혈관들이 분포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은 좀 쉽게 이해하실까 했더니 귤 같은 것들이 좀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는데요. 경질막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에 있는 귤 껍질, 질기고 단단한 껍질이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먹을 땐 좀 거슬리지만 이렇게 하얀 이런 그 안에 저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이제 거미막 같은 어떻게 보면 귤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막이 될 거고, 그다음에 귤 안에 이제 얇은 이제 막이 있잖아요. 그 막 같은 것이 이제 연질막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미막에 이제 거미막 과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거미막 과립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뇌실이라는 구조물에서 생겨난 이제 뇌척수액이 이제 뇌 전체를 돌면서 이제 결국은 생성이 되고 어디론가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가 되는 게 이제 거미막 과립을 통해서 저희가 아까 전에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경질막이라는 거는 이제 두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두 층 사이에 이런 정맥굴이 있습니다. 정맥동이라고도 하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거미막 과립이 이제 뇌척수액을 배출을 해서 저희가 뇌척수액을 순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미막 과립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 이 거미막 과립에 있는 이게 아라크노이드 그래뉼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아라크노이드 캡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캡셀이라는 이 세포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 뇌수막종으로 이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수막종이 그럼 왜 생기느냐 많이들 물어보시고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모든 종양이나 뭐 암이나 이런 것들은 발생 기전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고,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거는 워낙에 다양한 기전을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떤 딱 하나의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이제 수막종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딱 하나의 그런 기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이 아라크노이드 캡슐이라는 그런 세포가 어떤 이벤트에서 어떤 뭐 외상도 될 수 있고 뭔가 아니면은 무슨 뭐 약물이라든지 뭐 나쁜 뭔가 해로운 무슨 물질에 노출이 됐다든지 방사선을 쬐다든지 해서 뭔가 변형이 생기면은 그 변형이 뭔가 염증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포 증식이 되고 세포 증식이 되는 과정에서 세포가 뭔가 이상하게 그 발생을 하면서 종양이 만들어지고 그 종양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로부터 걸러지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수막종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종양이 왜 생기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거는 저희 이제 우리 사회에서 뭔가 범죄 조직이라든지 범죄자가 생기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뭔가 이 어린 시절이나 이럴 때 뭔가 좀 환경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뭔가 가정 환경이 좀 불우하거나 아니면은 자라면서 좀 나쁜 친구들을 만나거나 하면서 뭔가 나쁜 일에 좀 시작을 하게 되고 근데 대부분 그런 학생들이나 그런 뭐 사람들도 대부분 생활을 하면서 이제 좀 교화가 되기도 하고 좀 교육을 받으면서 좋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하는 건데 그 면역 체계가 걸러지지 못한 일부 소수의 그런 나쁜 사람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범죄를 일으키고 범죄를 일으키다 보면은 뭔가 조직 폭력배 같은 그런 뭐 조직을 이루기도 하는 것처럼 저희 머리나 이런 다른 몸에서도 이런 암이나 이런 종양 같은 게 발생하는 기전은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막종의 뭔가 원인, 위험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진 유일한 원인은 사실 방사선 조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성에서 좀 더 많이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정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거는 방사선 조사밖에는 아직은 없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소아 시절에 노출되었을 때는 위험도가 좀 더 증가하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방사선 조사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되게 걱정을 하시는 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런 뭐 CT나 엑스레이 이런 거 괜찮냐? 뭐 방사선 노출된다는데 괜찮냐?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한참 뭐 이슈였었던 뭐 이렇게 후쿠시마 방사선 사고 같은 것들 이런 것에 대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실제로 만약에 그런 뭔가 원전 이 뭐 폭발 사고라든지 아니면 후쿠시마 그 오염수 같은 데서 직접적인 노출이 될 정도로 아주 고선량의 방사선의 노출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특히 여기서 말하는 소아에서 노출되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소아에서 소아암이 있어서 뭔가 소아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암의 치료 목적으로 하는 방사선 노출 정도의 엄청난 강한 방사선에 노출됐을 때 발생을 할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거지 저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어떤 CT라든지 엑스레이 같은 저선량의 그런 방사선에 노출돼서는 사실 그 이런 암이나 이런 수막종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성 호르몬이라든지 흡연, 뭐 화학 물질, 뭐 식이 습관, 직업 두부 외상, 휴대폰 사용, 요즘 뭐 휴대폰 사용 안 하는 사람이 없지만 이런 것들이 다 의심이 되고 어떤 연구에서는 연관이 좀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긴 한데 그 연구 결과라는 것들이 아주 뭐 이렇게 신뢰도가 높은 연구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뚜렷한 근거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막종의 발생 위치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미막 과립, 거미라는 것이 위치한 곳에서는 어디든 다 생길 수가 있고 거미막 과립이라는 거는 우리 뇌를 싸고 있는 막에서 어디에든 다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뇌를 싸고 있는 모든 부분에 다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저희가 뇌를 그 가르는 천막이라는 구조물이 있어요. 이제 대뇌와 소뇌를 가르는 그런 구조물이 되겠는데 천막 상부에서 한 90% 정도 되는 어 확률로 이제 발견이 되고요. 그다음에 천막 하부에서 한 10% 정도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천막 상부가 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나중에 나오는 게 이제 시상정맥동 주변 아까 전에 잠깐 이렇게 보여드렸던 그 가운데 왜 뇌쪽 속에 빠져나가는 그런 혈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시상정맥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대뇌 이게 천막 상부 쪽에 크게 이제 그런 그 혈관이 위치하고 그 혈관 쪽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거미막 과립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 생기고
뇌국륜부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뭔가 한자인데 이게 오목한 부위, 뇌가 이렇게 오목하게 생겼잖아요. 이 오목한 부위도 물론 당연히 절대적인 면적이 넓기 때문에 좀 발생 빈도가 조금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 가운데 있는 그런 이 시상정맥 주변과 이제 뇌국륜부, 뇌 오목 부위에 주로 한 45% 정도 되는 이제 45% 정도로 많이 생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전두엽과 측두엽을 가르는 이제 뼈가 저평골이라고 하는데 저평골을 능선을 따라서 한 15에서 20%, 그다음에 후각신경부라고 후각신경이 앞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신경이 있는데 그 후각신경부에서 한 5에서 10%, 그다음에 또 안장이라고 저희가 나중에 또 잠깐 다루긴 하겠지만 뇌하수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뇌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몸의 호르몬을 이제 조절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게 안장이라고 하는 그런 부위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주변에서도 한 5에서 10%, 기타에서 한 5%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천막 하부에서도 한 10% 정도 있는데 뭐 다양한 위치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발성으로 생기는 경우들이 한 뭐 1에서 한 10% 정도 남짓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다발성으로 생기는 경우는 뭔가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뭐 여러 개가 있다든지 아니면 특히나 이제 그 청신경 초종이라고 다음 시간에 아마 설명을 드릴 내용인데 그게 있으면서 수막종이 같이 있다면은 뭔가 유전 인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수막종의 증상은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 뭐 이런 걸 또 궁금해 하실 건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그러면은 제가 뭐 수막종이 있든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뭐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지 이런 걸 또 궁금해 하실 텐데 지난 시간 강의를 들으셨을 분들은 다 이제 아시겠지만 뇌종양의 특징적인 증상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 위치에 따라서 어느 부위의 뇌를 이제 종양이나 이런 것들이 누르냐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수막종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수막종은 대부분 천천히 자라고 천천히 자라면서 어떤 부위에서는 상당히 크게 자랄 때까지 크게 증상이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늦게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주로 압박에 의한 증상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종양 주변에 부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증상이 좀 발현이 되면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에 여기 보여드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시무시한 이런 사진이 있는데 뇌에서 거의 한 주먹만한 이제 이런 종양이 발견됐는데 이분은 제가 재작년인가에 수술한 이제 환자분이신데 이분은 사실 어디 뭐 강의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제 교수님이신지 그러셨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기억력이 좀 떨어지고 뭔가 조금 이렇게 뭐 그런 인지 능력이 좀 잘 안 된다. 그런 걸로 이제 오셨었는데 그래서 이제 치매가 의심돼서 치매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 크기의 이제 종양이 발견되셨던 분이십니다. 지금은 수술 잘 받으시고 많이 좋아지셔 가지고 이제 외래 통해서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런 정도로 이제 아주 크게 이제 종양이 커질 때까지도 별다른 증상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크지 않은데도 증상이 빨리 나타나서 오시는 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이런 위치별로 그럼 증상이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뭐 이런 거는 뭐 자세히 다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는 좀 시간이 모자라고요. 제가 이제 했던 수술 케이스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뇌국륜부, 요 오목 부위에 이런 데 발생하는 수막종이 제일 흔하고요. 어떻게 보면 제일 흔하고 제일 많이 발견이 되고 이런 경우는 사실 압박 부위나 정도에 따라서 증상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환자 같은 분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반대쪽에 있었다면은 이 부분이 딱 언어 중추랑 겹치는 부위이기 때문에 뭔가 언어 기능이 조금 어둔해진다든지 말이 조금 이렇게 어눌해진다든지 이런 증상으로 오셨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케이스고요. 또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요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면은 아마도 뭐 상지 마비 증세라든지 좀 미약감이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저 사진이고요. 아까 시상정맥동 주변에서 많이 생긴다고 했는데 시상정맥동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뇌를 좌뇌와 우뇌를 가르는 대뇌겸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뇌겸이라는 이제 막이 있는데 거기서도 잘 생기는데 저희가 주로 뇌에서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것 중에 하지 쪽 운동 기능은 가운데 쪽에도 몰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가운데 쪽에서 이렇게 큰 종양이 있다 그러면은 뭔가 상지 쪽은 괜찮은 편인데 하지에 힘이 더 많이 빠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제 시상정맥동이라는 큰 혈관이 있습니다. 큰 혈관이 있고 이 혈관이 하는 역할은 뇌에서 오는 모든 혈액들을 다 모아서 이제 배출을 하는, 그런 심장으로 다시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혈관인데, 이 혈관이 막히면은 당연히 하수구가 막히면은 이제 넘치겠죠. 물이 넘치는 것처럼 뇌가 부어오르기 때문에 이제 혈액 장애에 따른 뇌압 상승이라든지 이제 뇌압박에 따른 증상들, 뭐 경련, 그다음에 하지마비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아까 안장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다 그랬는데, 이 부위는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뇌하수체라는 호르몬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부위도 있지만은 더 직접적으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여기 호르몬을 담당하는 뇌하수체뿐만이 아니라 시신경이 이렇게 양쪽에서 와서 교차하는 시신경 교차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양 위치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은 뭔가 시신경이 눌리면서 뭔가 시력이라든지 시야가 빠지는 시야 결손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시신경 교차 부위를 압박할 때는 양쪽 가쪽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양쪽 가측 시야 결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뭐 많이 느껴지진 않는데, 뭐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옆에서 끼어드는 차를 잘 못 보고 이렇게 접촉 사고가 잘 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좁은 길을 건널 때, 좁은 길을 이제 지나갈 때 옆에 사람과 자꾸 부딪힌다든지 이런 증상으로 오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천막 하부, 이제 손해 쪽에 생기는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손해 쪽은 대뇌 쪽보다는 공간이 되게 협소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종양이 조금만 커져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손해 교각이라고 하는데 이제 손해 쪽에 생기는 경우에는 안면 신경을 건드리면은 안면 통증이라든지 안면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력 신경을 건드리면 청력 저하나 이런 이명 같은 것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손해를 압박하면서 어지럼증이라든지 균형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어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이제 단어가 나왔는데요. 추체골 사대부라는 것이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처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 단어인데, 이제 저희가 요 가운데 쪽에 이제 뇌간이라는 게 있는데, 뇌간 앞쪽에 있는 뼈가 있습니다. 그것과 이제 방금 말씀드린 손해 교각을 다 아우르는 이런 데서 생기는 종양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기는 종양 같은 경우는 이제 뇌간을 압박을 하면서 뭔가 상당히 위험한 그런 증상도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이 모든 뇌신경들이 이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청력이라든지 아니면 안면 마비, 안면 통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삼킴 기능이나 이런 걸 담당하는 신경이 눌렸을 때는 삼킴 기능 마비도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뇌간을 이제 누르게 되는 경우는 이제 사지 마비라든지 사지 뭐 위압감, 감각 이상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이런 부위는 이런 신경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다치지 않게 주의하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수술이 어렵고 복잡한 그런 수술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뇌가 이제 다 모여서 척수로 빠져나가는 이제 대후두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후두공에서도 종양이 가끔 생기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을 이제 많이 굽히거나 그랬을 때 두통이나 뭐 마비감, 저린 증상 같은 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도 종양이 커져서 여기는 연수부라는 것을 누르는 경우에는 이제 뭔가 감각이라든지 운동 기능 이상 같은 것들이 생겨서 발견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 각각의 이제 뭐 위치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종양이 이제 어떤 증상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종양이 꼭 뭐 그 위치에 있다고 꼭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꼭 뭔가 수막종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건 이상한 증상이 천천히 발생을 하면서 이게 천천히 점점점 심해진다 하면은 꼭 병원에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제 수막종이라고 하면 이게 양성인가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양성종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악성종양의 반대말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악성종양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암이죠. 암이 어떤 걸로 무섭냐 하면은 치료가 잘 안 되고 다른 데로 전이가 되고 계속해서 재발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무섭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양성종양은
일반적으로는 뭔가 완전히 제거를 할 수가 있으면은 사실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종양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수막종은 어 양성과 악성으로 이제 나누자면은 사실 한 90% 정도 되는 이제 절대 다수에서는 이제 양성 종양이고요. 근데 수막종 중에서도 한 10% 정도에서는 경계성 종양이 되고요. 한 1% 정도에서는 실제로 악성 종양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발률을 이제 나타난 건데, 이제 그 양성 그레이드 1, 그러니까 1등급의 양성 종양인 경우에는 재발률이 한 뭐 10% 남짓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레이드 2, 2등급의 경계성 종양에서는 한 30-40%, 그다음에 악성 종양에서는 대부분이 다 재발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막종인 경우에도 2등급이나 3등급 종양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방사선이라든지 아주 심한 경우에는 항암 치료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양성 종양은 아니지만 양성 종양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수막종이 양성 종양이면은 그러면은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 수막종이 오히려 수술을 하는 이제 저희 같은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더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상 구조물들을 다 이제 보존을 하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겉에 위치한 그런 뭐 뇌국룡부 수막종이란 이런 거는 사실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뇌 깊이, 특히 이제 그런 두개저라고 하는 이제 그 뇌 바닥에 붙어 있는 그런 수막종 같은 경우는 그 수막종에 다다르기까지 뇌 부위를 안 다치고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막종이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수술 후에 이제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은, 치료 방법은 이제 제일 뭐 보통 처음에 이제 발견이 되고 나서 이제 보통은 하는 거는 추적 관찰이 되겠죠. 특히 이제 수막종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80-90%에서는 양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천천히 자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1년에 한 2에서 3mm 정도 자란다고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란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발견됐을 때 작은 경우에는 수술 없이 뭐 10년, 20년 동안 봐도 아무 이상 없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종양이라는 게 한정없이 계속 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크고 나서 멈춰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한 십수년 전부터 그냥 그대로인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보던 환자분들 중에서도 우연히 이제 종양이 발견됐다고 해서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1-20년 전에 저희 병원에서 이제 머리 검사를, 뭐 외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머리 검사를 하신 게 있어서 그때 CT를 잘 찾아보니까 그때도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크기로 있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니까 굳이 계속 볼 필요도 없겠다고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적 관찰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방사선이라든지 뭐 방사선 수술, 흔히 저희가 감마 나이프로 알고 있는 그런 방사선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완전히 없애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방사선을 이제 저희가 종양에다 쬐서 뭔가 종양의 성질을 변형을 시켜서 더 이상 성장을 못하게 하는 게 주 목표라고 보면 되겠고요. 일부에서는 크기가 한 20-30% 이상 감소를 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한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크기가 크지 않고 좀 작은 크기이고 방사선을 조사했을 때 저희가 주변에 뭔가 방사선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부작용 같은 것들이 별로 없을 거로 생각하는 부위에는 저희가 방사선 수술을 고려하기도 하고요. 대부분은 저희가 수술하고 나서 조금 남았을 경우에, 조금 남았는데 그 부위가 이제 시간을 지나서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점점 커진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이제 방사선 수술 같은 치료법으로 이제 더 이상 안 커지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사실 이제 수막종의 근본적인 치료법이 되겠고요. 다 제거를 하면 할수록 이제 재발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수술이 안전하지만은 않다. 물론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저희 외과 의사들의 몫이겠지만, 실제로 수막종이, 그러니까 수술 중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제 환자분 중에 이제 추적 관찰을 쭉 해오던 뭐 예를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발견된 거는 그냥 단순 두통 때문에 이제 머리 검사를 해봤더니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우연히 발견되었고 이 당시에는 이게 2021년도 사진인데 크기도 많이 크지도 않았지만 주변에 부종이라든지 이런 거 없었고 해서 그냥 추적 관찰해 보자고 했었는데 이게 뭐 처음에 이제 6개월, 1년 간격으로 이렇게 쭉 본 건데 점점 커지는 게 이제 눈에 보입니다. 아직까지도 증상은 없어요. 증상은 없는데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놔두면은 결국은 커지게 될 거고 오히려 이 당시에는 크기가 많이 안 컸기 때문에 방사선 수술이나 이런 걸 해볼 수도 있었겠지만은 지금은 사실 크기가 꽤 커졌기 때문에 방사선 수술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크기가 돼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분이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안타까운 케이스긴 한데 작년에 이렇게 이 뇌실이라는 데 안에 좀 이렇게 좀 모양도 좀 안 좋아 보이고 이런 식으로 발견됐었는데 연세가 되게 많으십니다. 연세가 86세라서 상당히 많으셔서 사실 저도 조금 주저하기는 했는데 워낙에 두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측 마비감이 너무 심하셔 가지고 '그래도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환자분이 자기는 "머리 여는 거는 절대로 안 하시겠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 계속해서 증상이 나빠지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추적 검사한 거에서 더 커지고 이것도 이제 올해 초에 이제 검사를 한 거고 지금 이제 보호자분만 저희 외래로 오셔 가지고 그냥 진통제만 받아 가시는데 환자분은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다고는 하는데 제가 뭐 "방사선이라도 좀 받으시는 게 어떻겠냐." 해도 모든 치료를 다 안 하시겠다고 해서 사실 좀 저 스스로도 되게 좀 안타까운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 관찰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종양이 커지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더 안 커지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더 안 커지는 경우 사실 제가 굳이 보여드릴 필요가 없어서 안 보여드린 거고 이렇게 커지는 경우들은 이제 나중에 치료 방법이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게 뭐 얘를 하나 들어 놨는데 여기 사진이 안 실렸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감마 나이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감마 나이프를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안 커지고 잘 유지가 되는 그런 한 5년 그다음에 뭐 어떤 분은 한 10년 가까이 이제 추적 관찰을 했는데도 안 커지는 그런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막종이 그럼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를 또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수술을 저희가 이제 많이들 좀 헷갈려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개복을 해야 되느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복은 이제 배를 여는 거라서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일반 외과 수술에서 하는 배를 열고 이제 복강내 장기에 접근을 하는 그런 개복술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머리를 여는 수술은 개두술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수막종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또 워낙에 내시경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홍보가 되고 또 많이 이제 아시다 보니까 "이건 내시경으로 수술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머리 수술에서는 극히 일부분 이제 한정된 공간이 있는 곳에서만 이제 수술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머리를 여는 수술에서는 내시경 수술은 사실 많이 행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두술이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머리를 열고 이제 하는 수술인데 당연히 무섭죠.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어쨌건 이제 머리 안에 이제 생긴 종양이니까 머리를 열지 않고는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개두술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국룡부 아까 전에 오목 부위나 이런 데 생기는 경우는 최대한 크게 제거를 해 주는 게 이제 재발률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심슨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요 종양이 있으면은 저희가 수막종 같은 경우는 이 종양뿐만이 아니라 종양 주변으로 이렇게 이 경막골이라고 하는 이게 꼬리가 이렇게 쭉 퍼져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종양이 있으면 종양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 이렇게 종양 세포들이 퍼져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최대한 제거를 해줬을 때 재발률이 확연히 떨어진다. 근데 이걸 다 제거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요만큼 남겨져 있다. 그런 경우에는 좀 재발 확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다 보면은 뭔가 혈관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개골의 바닥 부위, 두개저 부위에 있는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경막이라든지 뼈까지 절제하는 거는 사실상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재발률을 뭐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추후로 이제 뭐 감마 나이프 방사선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개두술이라는 거는 머리는 저희가 복강은 제가 뭐 사실 복강 쪽에 전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은 어쨌건 복강 내에 있는 장기들 뭐 간, 위, 뭐 그다음에 뭐 췌장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복막 뒤쪽이긴 하지만 신장이라는 데는 결국은 이제 배를 열고 나면은 다 보이는 공간인데 머리 쪽은 그렇지가 않은 게 다 차 있는 공간이고 그다음에 이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머리를 열어야 되는 방법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경우에는 익상접근법이라고 해서 머리를 앞쪽에 이렇게 여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뭔가 손해 쪽이나 이런 거는 이 뒤쪽을 여는 이런 수술을 하고요. 그래서 어디를 저희가 볼 거냐, 어디를 먼저 이제 들어갈 거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다 다양하고 이제 접근 방법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딱 어떤 방법으로 이제 머리를 연다 이런 거는 이제 그 종양의 위치나 종양의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어떤 종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눈꺼풀을 제거를 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많이들 궁금해하실 게 이제 내시경 수술이 어떨 때 가능한지, 내시경 수술을 왜 못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내시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이제 그 장비잖아요. 안을 들여다보는 장비인데 뇌는 안이 이제 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희가 뇌를 통해서 이제 내시경을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뭔가 이제 뻥 뚫려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뇌를 이제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코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강이 있어서 비강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이 전 두개저라고 하는데 이 앞쪽 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시경으로 수술을 아직 지금 이미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안장부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사대부 이게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강을 통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최근에는 이제 눈 옆에 있는 공간, 이렇게 요 옆에 공간이 사실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거를 살짝 이렇게 벌리면은 벌리고 요 옆에 있는 뼈를 조금 갈아내면은 눈 옆에도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앞쪽 측두엽의 앞쪽 부위에 이런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 눈 쪽으로 접근을 해서 내시경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천막 하부에 있는 수술도 이제 눈 쪽으로 접근을 할 수는 있다고는 하는데 워낙에 이제 수술이 더 어려워지고 또 복잡해지기 때문에 많이들 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뇌수막종에 대해서 이제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물론 경우에 따라 다 다르긴 한데 수술 전에 이제 혈관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 조영술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보통은 혈관에 이상이 있을 때 많이들 하는 검사인데 저희가 요새는 이제 그 뇌동맥류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혈관으로 통해서 이제 그 혈관 내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때 필수적인 게 이게 혈관 조영술이 되는데요. 혈관 조영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혈관에다가 조영제 이렇게 물감 같은 걸 타서 혈관을 실시간으로 이제 지켜볼 수 있는 건데 뇌수막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 피부나 이제 경막을 이제 먹여 살리는 그런 동맥이 있는데 거기서 보통은 이제 저희가 그 뇌수막종이 그쪽에서 이제 혈관을 이제 가져와서 이제 저희가 잘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혈관 조영술을 해보면은 이렇게 그 동맥을 따라서 이제 그 조영제가 쭉 퍼지는 종양을 따라 쭉 퍼지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공급하는 그런 혈관들을 저희가 안에 어떤 뭔가 물질 같은 것들을 조금 집어넣어 가지고 요걸 막아주면은 이제 뇌수막종 자체에 이제 혈류가 차단이 되면서 뇌수막종 자체도 좀 그러니까 크기가 준다기보다는 안에가 괴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수술을 할 때 이제 뇌수막종 같은 경우는 피가 상당히 많이 나는 종양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피가 많이 나면 저희가 수술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을 할 때 미리 이제 출혈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도 이제 혈관 조영술을 하면서 이제 그 종양 색전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그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국륜부 이제 그 뇌 오목 부위에 있는 작은 크기의 종양 같은 경우는 굳이 이런 혈관 조영술까지는 안 해도 수술이 이제 뭐 간단하게 끝나기 때문에 그냥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뭔가 이렇게 깊은 데 있거나 아니면 뭔가 혈류가 많이 이제 좀 발달을 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혈관 조영술을 하는 것이 수술을 하기에도 훨씬 수월하고, 그다음에 수술을 했을 때 환자분 예후에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많이들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 사진처럼 일부 환자들에서는 이제 저희가 혈관 색전술을 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종양 자체가 이미 벌써 이제 혈액이 안 통하다 보니까, 우리가 뇌경색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혈관이 막히면은 뇌경색이 오는 것처럼 이게 종양 안에 이제 경색이 생겨서 이렇게 괴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수술을 할 때도 훨씬 이런 괴사된 조직 같은 경우 좀 말랑말랑해지기 때문에 수술하는 것도 훨씬 더 간단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피도 잘 안 나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수막종은 이제 가장 흔한 양성 종양 중에 이제 하나고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막종은 매우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이제 꼭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계속 추적 관찰을 해가면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뭐 다른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경우가 많고요. 뭔가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점점 크기가 커지는 경우에는 수술이든 아니면 뭐 방사선 수술이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크기가 뭐 5년 관찰을 하고 막 10년 관찰을 해도 정말 조금씩 커지는 경우에는 그냥 뭐 치료를 안 하고 놔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부위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크기와 위치를 고려해서 치료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뭔가 다른 여러 병원들을 다니다 보면은 이제 각각 선생님들마다 치료하자는 게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수술만이 일단은 완벽하게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그 외에도 방사선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절제는 불가능하더라도 더 이상 안 커지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뭐 수막종이 진단이 되신다면은 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잘 상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아까도 뭐 몇 번 이렇게 언급이 되기는 했는데, 이제 청신경 초종이라는 종양에 대해서 또 오늘처럼 이제 또 강의를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을 좀 읽어 보겠는데요. 신이미니님께서 이제 주변에 감마나이프 치료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술이 아니라 치료만으로 괜찮을 수 있을까요? 효과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신이미니님의 상태를 제가 잘 몰라서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감마나이프 치료도 한 90% 이상에서 어쨌건 더 이상 크기를 커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감마나이프로도 치료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감마나이프를 하려면은 근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크기가 많이 안 커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3cm가 넘어가면은 감마나이프를 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치도 되게 중요한데, 뭔가 방사선이라는 거는 당연히 저희가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방사선을 조사를 하는데, 그 주변 부위에도 방사선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주변 부위가 뭔가 그 방사선에 되게 민감한 부위라든지 민감한 신경이라든지 민감한 뇌 부위가 있는 경우에는 방사선이 꼭 좋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수술도 당연히 위험하지만 수술을 잘 됐을 때는 이제 다른 정상 조직을 많이 안 건드리고 수술도 가능하지만은, 방사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피해가면서 선택적으로 치료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방사선이 조금 더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방사선이 더 안전할 수도 있지만은 일부분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신혜민님의 뭐 종양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걸 알아야지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해서 일단은 좀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찬란한 행복님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수술을 하면 마비가 온다거나 말 못하게 이제 결국은 그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언어 중추 쪽이라든지 아니면 운동 중추라든지 뭐 그쪽이라면은 물론 어느 정도 확률로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런 저희 뭐 결국 외과 의사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를 안 생기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어디서 이제 수술을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교수님 잘 믿고 잘 따라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어 제가 나는야 팔로님께서 돌발성 난청이 와서 뇌 MRI 찍으라고. 어린아이 특히 초등학교 5학년이면은 사실 가능성이 없지는 않고요.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소아들의 경우에는 종양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양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저희가 소아에서 생기는 종양은 성인에 생기는 종양이랑 좀 양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소아에서 생기는 종양들이 특징이 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종양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뇌종양이라는 거 발병률 자체가 그렇게까지 높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래도 양쪽이 다 난청이 조금 생겼다는 거는 뭔가가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는 거니까 한번 꼭 검사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뭐 예후나 치료는 아직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너무 이른 것 같고 검사를 하시고 확실하게 진단을 받으셔야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왕구인 님께서 뒷목 경직, 어지럼증 때문에 검사를 해 봤는데 무록 24cm. 그리고 아마 이제 왕구인 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이제 지주막 낭종이라는 게 있어요. 지주막 낭종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도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후두엽 쪽에 많이 생기는 위치고요. 후두엽이나 아니면 측두엽 앞쪽에 주로 많이 생기는데 대개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소견이고 실제로 그냥 저희가 뇌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빵 구울 때 보면 기포 같은 게 들어가서 이제 부풀어 올라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설명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뇌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뭔가 생겨났다기보다 그 부위가 이제 뇌로 차오르지가 않고 좀 남겨진 부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만약에 아주 소아에서 발생한다기보다 소아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에는 아주 일부에서는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뭐 이 낭종이 너무 크거나 그런 경우에는 뇌 성장 자체를 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치료를 했을 때 뭔가 언어 기능이라든지 그런 게 인지 기능이라는 게 더 좋아졌다는 이제 연구 보고들도 있기 때문에 치료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인에서는 거의 치료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이제 아주 드물게 이제 치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치료는 하지는 않습니다. 저한테 오셔도 저는 그냥 뭐 검사도 해볼 필요 없다고 대부분 얘기를 드리긴 합니다. 네, 질문이 많으신데 궁예님께서 이제 검사를 MRI 찍었는데 뇌수막에 조그만 무록. 일단은 무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선생님들마다 이제 표현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냥 관찰하자고 하셨으면은 그냥 관찰을 해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뭐 또 비슷한 질문으로 뎁스 님도 비슷한 얘기를 들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GBJ 님께서 뇌혈관 조영술 수면 마취. 보통은 뇌혈관 조영술은 수면 마취도 안 하고 그냥 오히려 이제 수면 마취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구나. 일반적으로는 잘 하지는 않고요. 보통은 이제 그쪽에 이제 국소 마취만 해서 하기는 하는데 제가 뇌혈관 조영술을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아서 제가 수면 마취를 하는지까지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제 보통 저희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뇌혈관 조영술 이렇게 동맥류 치료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전신 마취를 하기는 하는데 그냥 저희가 이제 내시경 하는 것처럼 그냥 수면 마취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뭐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수면 마취를 할 때는
환자분이 좀 움직이거나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오히려 혈관 손상이라든지 이런 게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면 마취를 하는 게 별로 이렇게 바람직할 거라고는 생각은 안 드는데 아마 다음번에 뭐 시술을 하시게 되면은 아마 예전에 할 때 너무 힘들었다고 좀 마취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좀 말씀을 하시면은 그래도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질문은 더 없으시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